남편이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거실 서랍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요. 그 말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거실 책장 제일 아래 칸 서랍. 그건 절대 열지 마. 그 말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을 간신히 눌러 담듯 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무서웠다. 죽음보다도 그 말에 담긴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평생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간절하게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부탁하는 모습도 약해진 모습도 거의 보여주지 않던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한 것이 아이도 아니고 집 대출 서류도 아니고 바로 그 서랍이었다. 나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왜 하필 서랍일까? 그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왜 그토록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며 그 말을 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묻지 못했다. 만약 그에게 마지막 대답을 하게 만드는 말이 될까봐 그저 손만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내내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 가정적인 가장이었어요. 부인 덕분에 마음 놓고 회사 다녔다고 늘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고 고개를 꾸벅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박히지는 않았다. 내게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밀려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당혹스러웠다. 대신 머리 한켠에서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다. 그 서랍 열지 마.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 그 말이 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넓어 보였다. 남편이 없는 집, 숨소리 하나 줄어든 공기. 불을 켜자 바로 보였다. 책장 아래 칸 그 서랍.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낡은 나무 서랍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열지 말랬잖아.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평생 당신 말만 믿고 살았어.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확인해야 해.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 떨렸다.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삶을 스스로 흔드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결국 서랍을 열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왔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정리되어 있었다. 통장 사본, 투자 계약서, 카드 이용 내역서, 보험 증권, 그리고 봉투 하나. 나는 서류보다 그 봉투부터 집어들었다. 손끝에서 종이 질감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봉투 속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을 꺼내든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져 버렸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부드럽게 눈을 접으며 따뜻하고 편안하게 마치 오래된 연인을 바라보듯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입술이 떨렸고 목이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야?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였다. 나는 그동안 남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무뚝뚝한 성격이니까,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 고생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도 기념일 하나 지나가도 그저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수십 번 타협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미소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표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나에게만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게 있었다. 분노였다. 남편에게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희생해온 나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바보였던 거야?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밀어내며 살았던 나. 그런 나에게 돌아온 건 비밀스러운 서랍과 낯선 미소였다. 나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고 서랍을 다시 들여다봤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절대 열지 마. 그 말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의 또 다른 삶을 끝까지 숨기기 위한 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 마지막 순간에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알겠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남긴 진실을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 서랍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 될 줄은. 사진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손끝이 식어가고 발바닥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서랍 안을 들여다본 채 멍하니 있었다. 남편의 서류들.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다. 나는 결혼 후 내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 생활비를 받으면 가계부를 썼고 식비, 관리비, 교육비를 나눠 정리했다. 항상 아껴 써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 그러면서 늘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달엔 조금 빠듯해. 취미생활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남편은 늘 짧게 답했다. 알았어. 나도 줄일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서랍 안의 서류들은 내가 몰랐던 그의 생활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통장 사본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잔고, 이체 내역, 해외 가맹점 결제 기록, 낯선 호텔 이름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 내가 모르는 식당과 카페들, 카드 사용 항목 옆에는 특정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읽었다. 윤서.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파고들며 마치 날카로운 못처럼 박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회사 후배일 수도 있, 단체 모임이었을 수도 있어. 출장일 수도 있잖아. 수십 번 그렇게 합리화를 해봤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둘이 머문 객실은 늘 2인 기준이었고 결제 시간은 대부분 주말 밤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읽으며도 당장 인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서류를 뒤졌다. 마치 더 큰 증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확실히 확인하고 말겠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며 싸우고 있었다. 사진 봉투를 다시 열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전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남편은 늘 웃고 있었다. 내가 함께한 사진 속에서는 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었는데 그 여자를 바라볼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 속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차라리 남편이 원래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단지 그것을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사실이 어떤 비밀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 장의 영수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생일 케이크 구매 기록.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윤서 생일.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내 생일은 한 번도 챙겨준 적 없으면서. 결혼기념일도 내 생일도 특별한 날이라며 챙겨준 적 없던 남편이었다. 늘 말했다. 애들 학원비가 더 중요하지.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위해선 꽃다발을 사고 케이크를 사고 기념일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목을 들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내가 닦고 정리하고 꾸미고 지켜온 공간.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었던 적이 없었다. 이 집은 늘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는 공간이었고 아이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나는 늘 그 틀 안에서만 움직였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두고 남편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보며 가벼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피곤하지? 오늘은 그냥 쉬어. 알아서 할게. 당신 쉬어. 그 말 속에는 나의 감정보다는 늘 배려와 이해만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에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 모든 배려와 이해가 한순간에 나만의 착각처럼 느껴졌다. 그때서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올라왔다. 나는 피해자일까? 아니면 평생을 속아온 바보일까? 그 질문이 나를 꿰뚫고 지나갔다. 나는 그동안 내가 이 가정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결론은 나만 몰랐던 가정이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와 천천히 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져 가고 있었다. 감정 대신 이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남편이 감춘 게 이게 전부일까? 나는 서랍 깊숙한 곳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발견했다. 안에는 병원 예약 카드, 여행사 연락처, 그리고 그 여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확인해 보자. 나는 더 이상 의심 속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었다. 이 관계의 진짜 모양을, 남편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진실을.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않았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쉰 뒤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 여자와의 싸움이 아니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만의 싸움도 아니었다. 이것은 평생 참고 살아온 나와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는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묻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그래. 그 여자를 만나보자.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서랍에서 꺼내 놓은 서류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내가 피하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진실처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결혼 초반 남편은 지금보다 더 말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웃었다.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다. 그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나는 다시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분명 괜찮았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거겠지.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이 아주 최근의 일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오래된 배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최근의 실수라고 믿는 편이 덜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류는 그 기대를 무참히 부수고 있었다. 나는 새벽녘 다시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살폈다. 날짜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정리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이던 숫자들이 점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다. 그 해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해였다. 등록금 때문에 내가 밤마다 가계부를 붙잡고 고민하던 시기, 남편에게 이번엔 조금만 더 아껴 쓰자고 말했던 기억이 뚜렷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의 카드 내역에는 낯선 지역의 호텔 결제가 찍혀 있었다. 그 다음에 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며 힘들어하던 시기에는 해외 항공권 결제 기록이 있었다. 나는 그 날짜들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그가 야근이라고 말하던 날들, 그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와 겹쳐져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잠깐의 외도도 아니었다. 이건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또 하나의 삶이었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였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나는 뭐였지?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존재였지? 나는 남편을 위해 살았다. 남편의 일정을 중심으로 하루를 짰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골랐고 남편이 편할 수 있도록 나를 뒤로 밀어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나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다. 나는 화가 나기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랐을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바보였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위로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 나만 모른 채 좋은 남편을 말하고 다녔던 건 아닐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평생을 속아온 바보인가? 이 질문은 나를 잠식하듯 괴롭혔다.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났던 날. 나는 웃으며 물었다. 향수 바꿨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회사 사람이 뿌린 거겠지.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 될까봐, 괜히 예민한 아내가 될까봐. 그때 내가 한 선택은 믿는 척이 아니라 묻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다시 서류 더미를 들춰보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메모장이었다. 하지만 안쪽에는 일정처럼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나와의 약속은 거의 없었다. 대신 그 여자가 있었을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바보였던 게 아니다. 나는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며, 의심보다 신뢰를 선택했던 사람이었다.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을 뿐이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움직였다. 분노도 자책도 아닌 다른 감정.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참는 것, 넘기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발견한 메모를 다시 펼쳤다. 그 여자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잠시 멈췄다. 아직 누르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알고 싶었다. 진실을 모른 채 버티는 삶보다 진실을 알고 선택하는 삶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확인하자. 이 관계의 실체를. 남편의 두 얼굴을.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 여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까지는 손이 떨렸지만 통화가 연결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언제가 좋으세요? 그 반응이 나를 놀라게 했다. 미안함도 당황도 없었다. 마치 내가 연락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나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얼굴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유독 혼자 멈춰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정말 나일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사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생각보다 차분했고 생각보다 평범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도발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걸음. 그 모습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곧장 다가왔다. 혹시 그분 아내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컵 위로 올라오는 김이 공기를 메웠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다. 이렇게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걸.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알고 싶은 만큼은요. 내 대답은 짧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분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깊이 묶여 계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깊이 묶여 있다. 그 표현이 참 이상하게 들렸다. 그럼에도 계속 만나셨죠.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네. 그분이 늘 말했어요. 이미 마음은 저한테 와 있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였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7년이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각 소리를 내며 맞아떨어졌다. 서류에서 본 그 시작점.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을 새우던 바로 그 해.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주말도 같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아픈 날엔 병원도 같이 갔어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삶의 공백 위에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편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늦은 밤 혼자 불을 끄며 잠들었다.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솔직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자리는 누가 더 불쌍한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나도 모두 한 남자의 선택 앞에 놓였던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였다. 나는 공식적인 아내였고 그녀는 숨겨진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확인하러 왔어요. 무엇을요? 제가 더 이상 모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조금의 두려움과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관계의 중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직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는 않았다. 그저 봉투를 손에 쥔 채 말했다. 제가 알아낸 건 생각보다 많아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제야 이 만남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녀도 느낀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카페 문을 나서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울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말하게 하자.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의 무대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과 현실의 영역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테이블 앞에 앉았다. 카페에서 나왔을 때보다 마음은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분노도 가라앉아 있었다. 대신 머릿속이 또렷해졌다. 마치 오래된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자. 나는 서랍에서 꺼내 두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꺼냈다. 그동안은 충격과 분노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통장 잔액, 이체 기록, 계약 날짜, 명의.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급여 통장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외에도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그 계좌는 처음 보는 번호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 계좌의 주인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 계좌는 내 이름으로 된 계좌였다. 순간 나는 손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통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계좌를 만든 기억이 없었다. 이게 뭐지? 나는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은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계좌 개설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날짜는 10여 년 전.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이던 시절이었다. 서류 맨 아래에는 분명히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제야 퍼즐이 하나 맞춰졌다. 남편은 늘 나에게 말했다. 여보, 그냥 형식상 필요한 거야. 당신 이름으로만 잠깐 써두자. 그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서류에 사인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형식상의 서류들이 지금 내 앞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서 있었다. 그 계좌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랄 만큼 침착했다.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확신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부동산 계약서였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오피스텔 계약서.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공동 명의였다. 그리고 그 공동 명의의 한 사람 역시 나였다.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 이런 건 숨기면서도 결국 내 이름을 빼지는 못했구나. 아마 남편은 나를 무시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버림받은 아내라고 생각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 속아온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 이름으로 남겨진 것들,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권리들, 그것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 그 순간 서랍 한쪽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미뤄두었던 봉투였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건 지금 열어도 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늘 메모지에 짧게 적어두던 반듯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필체.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는 알았다.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과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상처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 편지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은 읽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분명했다. 나는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너진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다음에 열어야 할 것은 서랍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끝내 편지를 읽지 못했다.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았다. 마치 그 편지가 또 다른 폭풍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을 마주한 하루였다. 더 이상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 봉투였다. 남편의 마지막 말도 서류 속 숫자들도 아닌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그 편지. 도망치지 말자.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나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어젯밤과는 달리 집안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미안하다. 이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남편은 평생 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다툼이 있어도 늘 침묵으로 넘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길 바랐다. 그런 남편이 글로 미안하다고 적어 놓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편지는 이미 낯설었다. 나는 늘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기대했고 더 많은 걸 맡겼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맡겼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가 모든 걸 버텨주니까 나는 도망칠 수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윤서를 만난 건 처음엔 위로였다. 그 이름을 글자로 보는 순간 가슴이 잠시 저릿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삶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면서도 이상하게도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내 생각을 멈추게 했다. 그래서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다. 내가 모르게, 내가 아프지 않게,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프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그의 방식은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나를 배제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무서웠다. 화낼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남편이 두려워했던 건 내 분노가 아니라 내 각성이었다는 것을. 편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걸 알고도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하겠다.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또렷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다. 나는 이 편지를 용서의 이유로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미움의 연료로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이 편지는 남편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내 인생의 경고였다. 다시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경고.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이 아닌 가방 속에 넣었다. 이제 이건 과거의 물건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쳐 있었고 주름도 늘었고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참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질 차례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과거를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찾는 이야기라는 것을. 편지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의 외출은 늘 목적이 있었다. 아이들 병원, 장보기, 시댁 방문, 남편 회사 근처. 누군가를 위한 이동이었지, 나를 위한 걸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행선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였다. 분노에 휘둘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화가 난 아내가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분한 공기가 느껴졌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 사본, 계약서, 명예관계. 내가 정리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정리하면 부인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다. 권리.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려보았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 없는 단어였다. 늘 의무와 역할만이 있었지, 권리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동안 남편분이 사용한 자금 중 일부는 명백히 공동재산입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다. 놀라움보다는 차분한 이해가 먼저였다. 이미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빈손이 아니었다. 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다.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정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중립적이었다. 선택은 전적으로 내 몫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던 표정, 당당한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남편의 편지 속 문장들이 겹쳐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가 도망쳤던 삶은 사실 나의 삶이기도 했다. 그가 외면한 책임은 내가 대신 떠안아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복수일까? 아니면 정리일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길을 택한다면 분명 통쾌함은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억울함도 조금은 풀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분노에 매달린 채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싫었다. 저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대신 제 몫은 정확히 되찾고 싶습니다. 그 말은 놀랄 만큼 또렷하게 입 밖으로 나왔다. 망설임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던 문장처럼.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단단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세상이 조금은 선명해 보였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되찾는다는 거.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나를 다시 중심에 놓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을 때 나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청소도 요리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숨 쉬는 것만으로 시간이 흘러갔다.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다그쳤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선택은 끝났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의 후회도 그의 변명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앞으로의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되찾을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돈만이 아니라 시간, 선택권, 그리고 나 자신. 그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의 끝에는 파괴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올라왔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였다.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약속을 잡는 말투도 담담했다. 상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만남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번 만남 이후 이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같은 자리, 같은 창가.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먼저 와 있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주문은 하지 않았다. 이미 이 자리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하셨죠? 그녀는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 못할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감과 동정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두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봉투로 향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뭔지 아시죠? 내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봉투를 바라봤다. 여기에는요. 그분이 제 이름으로 관리해온 자산들, 그리고 그 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어요. 나는 한 장도 꺼내 보여주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봉투의 무게만으로도 이 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서로 더 상처 주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지금 이 자리의 중심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제가 정해줄 일이 아니에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의 삶에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제 삶에도 당신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위협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사과는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됐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만남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는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요.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했다. 통쾌함이나 승리감이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사이다라는 것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눈물을 보이지 않아도,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서랍 앞에 섰다. 이제는 그 서랍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편지가 들어있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그 봉투를 찢지 않고 그대로 다시 넣었다. 이 편지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서랍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소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고요함이 불안으로 다가왔을 텐데 그날의 침묵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나는 서랍 앞에 다시 섰다. 그동안 이 서랍은 늘 무거운 의미로만 존재했다. 열지 말아야 할 것, 외면해야 할 것, 나를 흔들어 놓는 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서랍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과거의 상자였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처음과 다를 바 없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서류 몇 장, 봉투,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는 사람처럼 감정이 덜어낸 상태로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읽어야 할 말도, 읽지 않아도 될 말도 이미 모두 지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편지를 다시 읽지 않고 그대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이 편지는 한때 나를 흔들었지만 더 이상 내 선택을 좌우하지는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살아온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흘렸던 장난감들, 남편의 넥타이가 걸려있던 옷장, 명절이면 분주하게 움직이던 부엌. 그 모든 기억 속에서 나는 늘 바빴고, 늘 참고 있었고, 늘 누군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때의 나는 나를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없어도 될 것 같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이제 안다. 그때의 나 역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삶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도. 나는 서랍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필요한 것은 따로 묻고 이미 끝난 것은 정리함에 넣었다. 이 과정이 마치 마음속을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필요한 감정, 이미 끝난 기대, 더 이상
붙잡을 이유 없는 관계들.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나를 돌아봤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었을 뿐이다.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 누군가는 일찍 깨닫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깨닫는다. 중요한 건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였다. 서랍을 정리한 뒤 나는 빈 공간을 한참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허전함이 밀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비워진 공간이 오히려 숨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공간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다. 이제는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며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괜찮아졌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는 감정은 아니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의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에 나는 늘 피곤해 보였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굳어 있었고 눈빛이 늘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고 세월의 흔적도 분명했지만 눈빛이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버텼어.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었다. 나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제 이 서랍은 과거를 숨기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담아두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서랍 위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다음으로 가자. 그 말과 함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갈 하루하루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을 시간이었다. 아침밥을 챙기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몸을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나는 달랐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고 급할 것도 없었다. 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웠다. 늘 해야 하는 일만 떠올리던 내가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은 것처럼.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랐다. 아무에게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삶에 맞춰 살아왔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그 역할들은 분명 의미 있었고 그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내 이름은 점점 불리지 않았고 내 생각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선택할 권리였다는 것을.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며칠 전 되찾을 것들이라고 적어두었던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돈, 시간, 선택권, 그리고 나 자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적었다. 앞으로 살아갈 방식. 나는 잠시 펜을 들고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결정하기.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하기.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기. 나를 소모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이 올라왔다. 며칠 뒤 아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아이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다 정한 건 없어. 근데 하나는 확실해. 뭔데?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살 거야.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나는 알았다. 아이 역시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옷장을 정리했다. 남편의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붙잡지는 못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서랍 앞에 섰다. 그 서랍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열지 말아야 했던 서랍. 그러나 열었기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던 서랍. 나는 서랍을 열어 그 안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찢지 않았다. 대신 그 봉투를 작은 상자에 넣어 다른 물건들과 함께 정리함에 담았다. 이 편지는 더 이상 중심에 놓일 필요가 없었다. 과거의 한 부분으로 충분했다. 서랍을 닫으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선택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게. 저녁이 되어 집안에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하루가 길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도 많은 것을 해낸 느낌이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참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문장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나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눈빛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눈. 누군가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눈.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는 그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는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또렷하게 덧붙였다. 남은 인생은 나의 이름으로 살겠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무너진 가정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오래 참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 한 사람일 뿐이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내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이제 모두 내 이름으로 남는다.